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돈의 속성이라고 김승호 회장의 책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승호 회장님은 한인 기업 최초의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박스 그룹의 회장이고요.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서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스노우박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식업 외에도 출판사, 하회 유통업과 금융업, 부동산업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외식 그룹의 대주주로서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 책 돈의 속성 이거 말고도 집필한 책이 꽤 있어요. 그래서 김밥 파는 CEO, 그리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몇 권을 읽어보았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좀 진솔하고 그리고 강연도 들어보았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김승호 회장의 강연이 꽤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이 돈의 속성은 이 책은 출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본인이 이렇게 강연한 거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집필한 책인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써내려간 글이라서 굉장히, 그리고 요즘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을 때 정갈하고 이렇게 깔끔한 태도, 말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책도 보시고 이렇게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시면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억 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떨어진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하버드대에서 교육받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기다리게 만들며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6달러짜리 냉면을 파는 한인식당에 육중한 나무문이 겁나서 들어가려다 포기했던 사람이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다. 나는 가난의 가장 밑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봤으며 이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자, 김승호 회장은 돈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5가지 속성으로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룬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각기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돈은 인격체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인데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는다. 바로 법인이다. 여기에는 인이 붙는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의 주체적인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돈은 법인보다도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 여기서 자식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서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땐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고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된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만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릴 것이다.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돈을 인격체로 대한다는 거는 돈을 다루는 그 사람 행동에서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폐라든지 이런 거 막 이렇게 꾸깃꾸깃 주머니 속에 막 넣어가지고 꾸깃꾸깃해서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전도 함부로 굴린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세요. 장사하셔가지고. 그분은 저녁 때 되면 이제 그날 벌은 돈을 착 풀어놓으면 방바닥 한가득이 돼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다리미로 하나 이렇게 펴서 차곡차곡 이렇게 하셨던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습니다. 그분도 부자가 되셨고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생각이 납니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30대 중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다. 과거의 주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거래 패턴을 찾아내 투자하는 프로그램 매매까지 손을 댔었다. 당신은 이 방법이 가장 빨리 가난해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 나 자신 스스로 일반인보다 똑똑하고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건 투자가 아닌 투기였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부끄럽기 그지없다. 나는 전 재산을 다 날렸고 다시는 그곳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시 주식을 시작한 건 5년쯤 전부터이다.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 누군가 혹시 주식 투자를 하는지 물으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식을 파고 사는 일로 돈을 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이 생기면 내가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우리 거래처 중에도 해마다 성장하며 경영까지 잘하는 회사가 많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결국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다름없다. 거기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 동업이 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건 그 회사의 배당 정책과 배당 비율 그리고 적정 가격대를 찾는 일뿐이다. 적정 가격이란 정해진 예산으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느냐보다 몇 주를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주식 숫자에 따라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아마존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체이스뱅크에서 받은 비자카드로 결제하고 애플 전화기로 우버를 불러 공항에 가서 델타 항공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코스트코에 들러 코카콜라 한 박스를 사와 삼성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면 자급자족한 느낌이다. 단순히 소비자나 경쟁자 혹은 방관자가 아닌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의 옷깃을 붙들고 걸어가는 기분은 아버지와 같은 좋은 형을 가진 느낌이다. 여러분도 좋은 큰형님을 찾기 바란다. 요즘 메리츠 자산운용의 이제 존니 대표도 이렇게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강연도 하고 그리고 책도 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이 김승호 회장하고 비슷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식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투자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댓글이라든지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주식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올바르게 인식하고 투자하는 거를 배워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정규적인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잠재 가치 척도, 주가 수익률이 높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익이 나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언젠가 비가 와도 당장 가뭄이 들어 작물이 타들어 죽어간다는 것과 같다. 돈도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이 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들어오는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커 보인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될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 수 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속성을 이해하면 주변을 끌어당겨 부피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커진 자본은 다른 자본을 점점 더 쉽게 많이 끌어들인다.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 먼저 10억 원의 돈을 모으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1,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자.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하자. 다음 1,000만 원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 100보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1,000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1,000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둘이 함께 일을 하는 셈이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리스크가 클 때가 가장 리스크가 작을 때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따른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멀게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서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이다. 사실은 그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 있는 때다.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가장 리스크가 큰 경우도 있다.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워렌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 상태로 본 것이다.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구매할 기회를 주니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다. 리스크가 무서워 아무도 매입하지 않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되는 것이다. 모든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안목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을 내다보는 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라든지,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도토리를 보고 앞으로 상수리 나무가 될 거라는 그런 거를 바라보는, 예측하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이다. 내 돈은 엄청 아끼고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금이나 세금의 사용에 대해선 무심한 사람들을 간혹 본다. 가볍게는 친구가 밥 사는 차례에서는 비싼 것을 주문하거나 단체 회식 비용이 몇 사람의 과한 술값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무겁게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기물이나 물건을 훼손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내거나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도 있다. 공금, 세금, 회비, 친구 돈, 부모님 돈은 모두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이다. 친구가 돈을 낼 때 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할 때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한다. 나는 100% 내 지분으로 돼 있는 회사일지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 회사 매장에 가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다. 해당 회사의 사장이나 개별 매장의 매니저는 이익 정도에 따라 실적을 받기에 내가 임의로 물건을 가져온다는 건 그들의 이익 실적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 1원이라도 남의 돈이다. 세금은 내 돈이지만 동시에 남의 돈이다. 합법적인 절세는 내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남의 돈을 훔치는 일이고 남의 돈을 함부로 하는 행위다. 남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돈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내 자식도 함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내 아들이 귀하다면 내 며느리도 귀한 것이고 내 딸이 금쪽 같다면 내 사위도 금쪽 같은 걸 알아야 한다. 남의 돈을 존중하다 보면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돈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든 이런 공동체 생활 내에서
이렇게 공공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사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이렇게 그런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매장을 열었고 생각보다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을 고민하며 급하게 걷다가 구멍난 보도블럭에 발을 다친 것이다.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모여 자동차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 없는 환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에 경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의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이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의 들고남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는지, 욕을 달고 살지 않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온다. 식사를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을 하고 싶어지며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진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인다. 그제야 비로소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서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인연 속에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난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된다. 반면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다. 어딜 가도 경품도 잘 뽑히고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주차장 빈자리도 잘 찾는 사람이다. 사업을 해도 어려움이 없이 술술 풀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잘 찾고 잘 빠져나온다. 뭘 해도 술술 풀리는 것 같다. 남이 보기엔 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금맹인 사람은 자신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은 신세다. 내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 해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아가도 빼앗긴 줄도 모른다. 재산을 모으려 해도 내 가치와 상대의 가치를 모르니 매번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거나 헐값에 넘기기 일수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문맹이나 컴맹보다 더 비참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수입이 많을수록 금융 지식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금융 지식이 많아야 소득도 늘고 재산을 지킬 수 있기에 금융 이해력 자체가 대단한 삶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한 투자나 금융 결정을 하기 쉬우므로 이런 결정은 결국 스스로를 신용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사회 전체가 문제가 된다. 온갖 투자와 계약이 노출되고 주식 거래나 은행 거래에서 우위에 설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중산층이 두터워질수록 국가의 안전망이 확보되며 건전한 사회로 발전한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고등학교 때부터 실물 경제 교육을 시키고 경제 용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교과서 과정을 통해 용어만 가르쳐도 수많은 부자가 나올 수 있다. 경제 용어만 공부해도 젊은이들이 함부로 부채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수입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재산의 형성 과정에 참여해 나가며 자긍심이 가득한 존경받는 부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보통 국제적인 기준에서 백만장자란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스스로의 삶의 철학과 자존심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의미는 두 가지다. 내 몸이 노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도 수입이 나오고 내 정신과 생각이 자유로워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육체와 정신이 둘 다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내 경험상 현실적인 실제 부자가 되면 자신이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이 온다. 투자된 자산이나 회사의 가치가 측정 불가능해져서 자신의 싼 규모를 알려면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현금성 자산도 매분, 매시간 주가에 따라 변동되니 점심 먹는 사이에 집 한 채가 사라졌다 생겼다 한다. 누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사실 산술적인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자란 금액에 따른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 부자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 나 역시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위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안정된 직장으로는 부족하다. 현재를 활용해 내 남은 미래 전체의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또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검소함에 만족해도 가족, 배우자, 자식의 삶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 내 삶의 가치를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풍요와 쇼핑과 좋은 음식에서 올 수도 있다. 부양에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간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또한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겨 불운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를 받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가 부서진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제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행해야 하니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의 뒷부분에는 굉장히 투자에 관한 내용도 있고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직접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로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뭐든지 특별한 비법 이런 거보다는 아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생각이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그런 성공이든 돈이든 모든 거에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내가 기본으로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성공을 읽어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돈이 됐건 뭐 어떤 부분이 됐건 간에.